알면 당신도 버테랑 눈이 부시게 부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네. 자, 여러분에게 늘 그리운 사람이 되고 싶은 법테랑 MC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영리한 사람은 거의 모든 것을 우습게 보지만 분별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우습게 보지 않는다. 분별 있는 개념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평범한 지식을 산더미처럼 쌓는 것보다 삶에 필요한 지식을 조금 아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래서 저는 법을 조금만 알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핑계가 좋네요. 예. 저는 이제 그 서정주라는 시인의 시 푸르른 날인데 이게 이제 노래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근데 두 분은 누구의 명언인가요? 저는 괴테의 명언. 괴테. 네, 영리보다는 분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저는 영리한 이제, 것보다는 분별 갖춘 사람. 네. 저는 이제 톨스토이의 명언. 톨스토이. 저한테 딱 필요한 겁니다. 예. 평소에 그 쓸데없는 지식 아는 것보다는 필요한 거 조금 아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왠지 나한테 얘기하는 거 같아. 예. 자, 어쨌든, 자, 가을은 이제 우리에게 문학을 부르는 계절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책을 많이 보고 싶은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진짜예요? 독서의 계절. 그 휴게실에서 맨날 졸리다고 하품 하시던데? 최근에 읽은 책 있습니까? 읽긴 뭘 읽어요. 예. 가을을 맞이해서 예. 제 SNS 인별그램에서는 예. 그 도서 예. 이벤트를 열어서 예. 댓글을 잘 달아주는 사람한테 이제 책을 줘요? 책을 보내주고. 아, 본인 네네, 인별그램에서는? 직접. 개인 돈으로. 근데 이게 또 출판사랑 같이 해서 제가 공짜로 책을 보내드리는 줄 알고. 오해하시는데, 개인 그 돈으로. 오해를 여기서 네네. 푸셨네. 네, 오해를 그럼 본인은 푸셨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세요? 저는 책을 좋아하고 책이 한 3,000권가량이 있는데 그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도 제가 한 60, 거의 70세까지 읽는 분량이에요. 아, 그거 미리 사놓은 거야? 읽은 책을 보통 꽂아놓잖아요. 아니죠. 예. 김영하 작가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김영하 작가도 책이 엄청 많거든, 집에. 예. 근데 인터뷰를 가니까, 예. 이 책 다 읽으신 거예요? 라고 하니까 김영하 작가가 세상에 읽은 책을 꽂아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저는 읽은 책에 대해서는 뭐 미련이 없습니다. 읽을 책을 꽂아놓는 그렇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네, 3,000권. 네. 대단하네. 뿌듯하네. 마음의 양식을 그냥 가득 그렇죠. 채워놨네. 네네. 우리 같은 사람이 읽은 책 꽂아놓고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읽은 책 봤다. 꽂아놓고 이거 내가 읽은 거잖아. 예. 그러니까 꽂을 게 별로 없더라고. 네. 네. 자, 무엇보다 이 독서가 이제 또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니까 또 9월 21일이 치매 극복의 날이에요. 이런 날이 있네요. 맞습니다. 이제 1995년에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알츠하이머 협회와 함께 가족과 사회 치매 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정한 날이고요. 네. 그 치매 극복의 날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네. 치매 관리의 어떤 중요성도 알리고 그다음에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는 그 기념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치매 인구가 이제 100만 시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엄청 많이 는 셈이죠? 맞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데이터를 보니까요. 65세 이상 노령 인구 772만 명 중에 치매 환자가 86만 명. 그리고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년 후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고 2060년에는 무려 3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300만 명이 넘으면 예. 노령 인구 대비 그 비율이 엄청난 건데 치매 환자가 있으면요 이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저도 정말 걸리고 싶지 않은 병 1순위가 치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법과 제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2012년도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근거해서 이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2017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 본인 부담금이 높은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서 중증 치매 환자의 그 의료비 부담 비율을 기존 최대 60%에서
이제 10%로 줄였다고 합니다. 오, 그러네요. 네.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나마 그래서 치매 환자 가족이 일도 하고 마음의 부담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요즘에 이제 법명을 바꾸네 마네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네, 뭐예요? 맞습니다. 네. 이 치매를 네. 인지장애증으로 변경하는 아. 법안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치매의 치자가 없었다는 뜻이고 네. 그 미련하다는 뜻의 매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도 인지증이라고 일찍 바꿨고 대만에서도 칠지증이라고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알츠하이머법 이렇게 또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법과 제도가 잘 돼 있으면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법태랑 이 프로가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법 주제 뭐죠? 몇 달 전에 회자됐던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을까요? 네. 이게 이제 경기도가 배경이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화려한 봄날을 위한 경기도의 해방일지. 해방일지 의미심장하죠? 과연 어떤 분이 경기도의 화려한 봄날을 위해 법 일지를 써 갖고 오실까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집이 어디냐길래 난 어차피 경기도민이니까 어딜 나가도 서울 나들이다. 그러니까 약속 장소 편하게 정해라. 내가 그러긴 했어. 야 그래도 적어도 경기도 남부냐 북부냐 동부냐 서부냐 이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니? 균형 발전하는데 사각지대가 경기 북부 지역이다. 경기 북도 설치로 네. 해서 해소시켜야 된다. 평화안보기금을 좀 마련을 해서 적경 지역에 좀 주거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좀 지원을 하자. 소도시도 그러면 그 옆에 인근 지역과 함께 우리가 그 공동으로 그러면 출연을 해서 그 연구를 하자. 의정부의 원대한 꿈이 이분과 함께합니다. 경기 북부의 힘 김민철 의원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방금 전에 사실은 저희 그 담당 PD도 네. 김철민 의원님이라고 김민철 의원님 두 분이 헷갈리는 이름이셔가지고 네. 이제 이름 석자는 성 이름이 같잖아요. 근데 네. 이름만 이제 뒤바뀌다 앞뒤만 보니까 바뀌셔가지고. 국정감사장에서도 네. 그 같은 동료 의원이 네. 김철민 의원 앞에 놔두고 김민철을 존경하는 김민철을 신경 안 쓰면 네. 좀 헷갈리겠어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더욱 분발해서 김민철로 다 각인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민심을 철저하게 민철. 네. 그래. 민원철이 일철이 잘. 민원철이 그것도 괜찮네요. 민철이 민철. 친근할 것 같습니다. 이름 하나로도. 자, 이제 10월부터는 국정감사까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제 어느 때보다 바쁘신 시기인 거죠? 네, 뭐 네. 저뿐만이 아니고 그 300여 명 그 국회의원께서 네, 다 네.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준비 네, 네. 이제 한참 그 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여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네, 이번에 네. 그 전반기 때는 행안위에 있었고 그래서 바꾸셨구나. 이제 국토교통위원회는 봤더니 전반적으로 국민들하고 또 밀접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야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그 의원님 이력 보니까 네. 1996년에 경기에 입문하셨더라고요. 오, 빨리 하셨다. 25년이 그러네요. 훌쩍 넘었습니다. 아주 네. 젊은 나이부터 그 송산동 협의회 회장하시고 네. 청와대 행정관으로 계셨고요. 네. 그 특히 문희상 전 국회의장님하고 굉장한 그 네. 인연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같은 또 의정부 네, 맞습니다.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문희상 의원님이 인연으로 이제 정계에 입문한 건 맞습니다. 뭐 청와대에도 갔다 오고 또 국회 보좌관으로서 한 10여 년 동안 또 문희상 의장님을 잘 모셨고요. 네. 정치를 함께 그 쭉 같이 제가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까지 네. 함께 했었고요. 정치적인 스승이고 아버지처럼 모시는 분입니다. 의원님의 인생 자체는 정치로 시작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물론 그 시작은 의정부셨고. 네, 맞습니다. 네, 처음부터 의정부 시작하신 거죠? 네, 그 제 정치적 고향이 의정부고 네, 송산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그 청년 시절을 계속 그 주민들과 함께 해왔고 네, 그 네.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네. 아마 정치인들 중에서는 의정부시를 걸어서 구석구석까지 돌아본 정치인은 저 혼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민원처리, 민철, 김민철 의원님에 대해서 일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고 하는데 그 일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그 내포된 의미는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의 애로 민원 같은 부분들을 그 마음을 함께 해서 더 잘 안다는 의미로 해서 이제 그 일할 줄 아는 사람으로 제가 캐치플레이즈로 이제 이렇게 네. 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일 잘한다고는 좀 다른 겁니다. 네. 과거에 의원님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공정의 가치로 퇴행 정치 청산. 네. 이셨거든요. 국회에 들어오시고 나서 어떻게 그 갖고 계신 철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네. 그대로 잘 이루어지고 계신지 네. 소회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공정의 가치는 제가 이 부분도 원외위원장을 맡았을 때 계속 캐치플레이즈로 이제 지역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네, 그때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공정의 가치가 일반 시민들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하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공정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뭐 이제 공정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우리 그 정치권에서 네. 굉장히 국민들한테 이제 화두가 됐는데요. 이제 대개 그 출마할 때는 뭐 지역에 뭘 유치하겠다, 뭐 대학을 이런 걸 공약을 하는데 그렇죠. 저는 그 캐치플레이즈로 그냥 제가 그냥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라는 하나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우리 의정부 시민들께 이제 그 공정의 가치의 중요성을 그걸 저는 더 먼저 알리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 가치 그대로 지금도 똑같이 네, 하고 그 마음가짐 그대로 계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들어와 보시니까 이제 국회에서의 느낌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100m를 달려가는데 여기 장애인과 네. 장애인 아닌 사람이 100m 선상에 달리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출발선이 좀 달라야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50m, 80m 앞에 가서 네, 네. 달리게 하고 뛰어서 결승점에 도달을 해야지 이분들도 내가 졌어. 그리고 인정을 하지. 똑같이 달리라고 해놓고 보면 당연히 질 건데 해놓은 거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말자는 게 그 공정의 가치의 실현입니다. 네네.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지 네, 가치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국회의원 되길 참 잘했다 느끼는 순간이나 좀 보람찬 순간은 언제셨을까요? 제가 그 원외위원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때는 네. 그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같이 활동을 하지만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계가 좀 있었다는 네, 거죠. 한계가 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의정부가 미군 기지가 한 8개 있던 군사도시였잖아요. 네, 그게 이제 평택으로 다 이전하면서 예. 이제 택지 개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의정부가. 예. 그래서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뭡니까? 교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프라. 교통에서도 이제 철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저희 의정부에 이제 7호선이 이렇게 들어오기로 해서 이제 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예. 그 와중에 이제 저희 밀락지구라고 해서 예. 택지개발지구인데 예. 그곳에 약간 연장만 해서 예. 가면 예. 전체 길이로는 한 500m도 늘어나지 않는데 예. 그 부분만 좀 돌려서 가면서 역을 만들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자는 이제 주민들의 요구가 막 집회도 있고 같이 함께 했었어요. 원회 때. 예. 이제 에타라고 그래서 네. 그 이제 좀 그걸 하게 되면은 네. 처지면은 그게 취소가 된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경기도에서도 반대를 했고 네. 나중에는 의정부 시에서도 포기를 했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주민들의 마음은 그 굉장히 허망한 그런 느낌을 많이 예. 받으셨을 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침 국회에 됐는데 네. 7호선의 희망은 이렇지만 네, 8호선으로. 그 의정부의 8호선을 좀 가지고 오자.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8호선이 별내 별가람까지 들어오는데 네. 그거를 의정부까지 좀 연장. 연장해서 끌어오는 걸 이제 하자. 그래서 그걸 추진을 했는데 네. 다행히도 이제 4차 철도망 구축 계획 추가 사업으로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됐어요. 오. 이거는 곧 어떤 거냐면 이제 그 8호선에 대한 희망 첫 발을 뛸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마련된 것입니다. 의정부에. 그러네요. 이제 국회의원이 됐을 때 네네네. 되니까 이런 부분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보람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의정부가 서울 인근에 있는 네. 그 도시 중에서 수도권 네. 지역 중에서 교통이 좀 불편하고 그리고 제가 의정부여고도 나왔지만 그래요? 네, 의정부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의정부에 이제 재판을 하러 갈 때 와, 저기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힙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교통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네, 다음 그 재판을 이렇게 받으러 오실 때는 네. 훨씬 좋은 곳에서 네. 그 지금 그 간호동 쪽에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송산동에 네. 그 교도소 앞에 네. 이렇게 옮기나요? 농지가 있죠. 그래서 네. 법원 검찰청이 그쪽으로 신축을 해서? 이전하고 있는 그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런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이제 의원님의 국회 입법 과제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동참하고자 오늘 주제를 화려한 봄날을 위한 경기도의 해방일지라고 정해봤습니다. 해방일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예, 이 드라마 제목에서 이제 따와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친숙하십니까? 다 보셨나요? 저는 그 보지는 못했지만 네네. 그 그냥 경기도 해방일지 딱 네. 이것만 봐도 제목은 잘 선택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기도에서 경기 북부가 해방이 되면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경기도의 해방을 알릴 김민철 의원님의 법안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 법안만 저희가 추려서 역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팀장 차트 준비됐죠? 네,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김민철 의원님의 화려한 봄날을 위한 경기도의 해방일지 그 첫 번째 법안은요. 네. 우리도 이제 제주도처럼 경기북도 설치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주도처럼이라는 말이 이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고 그 외가 이제 강원도도 얼마 전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죠? 자, 저희도 이제 이걸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의미를 담은 법안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취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이 이제 그래요? 경기북도 설치법입니다. 그 이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이제 강원도는 독립적으로 이미 그 지자체가 형성이 돼 있는 곳이고요. 이제 경기도는 경기도 내에서 경기 북부 지역만 그 광역단체로 이렇게 만들자라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네. 그 의정부에서 경기도민으로서 사는데 도청이 수원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서울을 가로질러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지역을 가는 느낌이 들어서 하나의 어떤 유기적인 경기도라는 느낌이 조금 안 들었긴 했거든요. 네. 경기도가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상으로 돼 있어서 동그랗게 이렇게 감싸잖아요. 저희가 의정부에서 수원을 가면 오늘 같은 날은 3시간이 넘습니다. 넘습니다. 아침에. 또 그뿐만이 아니라 교통의 불편뿐만이 아니고 경기 북부 지역에는 지난 70여 년 동안 안보 수도권의 이유로 그 많은 불평 규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남부 쪽은 이제 계속 발전하고 1인당 GRBP도 북부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세수도 한 3배, 4배 정도 더 차이가 나는 이제 이런 경우로 계속 북부만 열악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남부로 계속 확장성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남쪽으로. 만약에 경기도도 이 상태로 몇십 년이 더 흘러간다면 경기 북부 지역은 재정은 상당히 더 열악해질 겁니다. 지금도 최하위권이거든요. 전국. 그러네요. 보니까 북부의 인구가 경기도 전체 인구의 25.7%인데 면적은 42%네요. 경기 한수 이북 쪽이 한 42% 정도 되고요. 인구는 김포 포함하면 한 400만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25%가 지금 훨씬 넘습니다. 그러네요. 1,400만 정도로 보니까. 뭐 인구가 줄어들고 지방이 이제 소멸 위기까지 온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경기 북부 지역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규제로 인해서 2중, 3중 규제로 계속 묶여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발하고 아파트 집 지을 때만 북부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부는 그냥 아파트 창고로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전 팀장, 이 자료가 좀 있죠? 아니, 보니까 이제 재정 자립도도 그 경기도 전체가 51.2%인데 이 경기 북부는 28%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규제가 아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 재작년에 한국은행 경제조사팀이 정리한 내용인데요. 그 2020년 4월 기준으로 경기 북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42.8%인 1823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는데 이들 지역의 각종 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또 8당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이런 규제로 개발 행위에 많은 제약 받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2019년 경기 북부 국토개수당 도로보급률 보니까 세종시 외에 전국 꼴찌더라고요. 꼴찌예요? 예, 대학, 고속도로, 산업단지, 종합병원 다 경기 남부하고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왜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북부가 많은 건 딱 하나 있네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네. 예, 엄청 많다. 그래서 이 경기 북부 설치법이 의원님 1호 법안. 네. 이신데 지금 듣고 보니까 국회 입성 전부터 이미 오랫동안 고민하신 그 고민사항을 여기다 다 담은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법안대로라면 이제 기존 경기도에서 남도와 북도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얼핏 보면은 예. 남도, 북도 하면 좋은데 제 법안은 예. 경기도에서 그 경기 북부를 그 별도의 그 독립된 광역 단체로 만들자라는 네네.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전 경기도가 아니네요. 그 이름을 또 딴 걸로 지어준 그렇죠. 거네. 네, 맞습니다. 어. 네, 그래서 경기도를 남도까지 하게 되면 네. 또 남도라고 만들려고 할 때 그 법 규정이 바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80년대 인천이 경기도에서 떨어나가서 인천광역시가 되는 네네. 거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경기 북부 지역도 경기도에서 그냥 경기 북도로 이렇게 별도의 독립된 광역단체로 만들자 하는 게 이제 제 법안 취지고 34년 전부터 경기 북도를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그때부터 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지난 34년 동안 이야기만 계속했고, 알았어, 그쪽에 뭐 대기업도 넣어주고 뭐 또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로 달리면서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말만 무성하고 그렇죠. 결국 이제 실행이 없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 법안 발의를 했고, 처음으로 그 국회에서 우리 이제 행안위 상임위 차원의 이제 입법 공청회까지 마치고 또 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소위에서 그 논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 논의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근데 그 논의 과정에 문제가 이제 패치 분합, 그러니까 나누거나 합칠 때는 패치 분합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의견 수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의견 수렴의 종류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그 나가려고 하는 지역에 경기 북부 주민들이 주민 투표를 해서 그리고 그 주민 투표 결과를 가지고 또 그 경기도 의회를 통과를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경기도 전역 도민들의 주민 투표를 하거나, 의견을 묻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두 개도 싫으면 경기도 의회에서 그냥 확실하게 그 강원도 특별 그 자치도 같이 선포하듯이. 바로 의결을 해주거나 이런 방법의 절차를 밟아서 국회로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이행이 안 된 거죠. 그 김포시도 경기 북부에 넣느냐 마느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김포시는 김포도 경기 북부 지역에 그전에는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강 쪽. 그렇죠.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거기에 이제 김포에 계신 분도 우리가 인천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서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북부로 가야 되는 이제 김포시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에게 좀 엇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31개 시군 아닙니까? 네네. 경기도가? 네. 몇 개 시군이 그러니까 북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31개 시군에서 이제 11개 시군, 11개 시군이 네,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20개가 남도가 되는 거고. 그렇죠. 남도가 아니고 경기도로 남아 있는 그냥 거고. 경기도고. 그런데 명칭은 중요치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평화특별자치도를 하든 아니면 뭐 한반도 평화특별도를 하든 명칭은 얼마든지 저희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 걸 예상하시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지금 17개 시도잖아요. 네. 그 경기 북도가 만들어지면은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우리나라가 18개 시도로 바뀌는 거고요. 18개 시도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경기 북부지사 그리고 교육청을 이제 별도로 이렇게 그렇죠. 선출을 하게 됩니다. 교육도 세분화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자체 광역자치단체로 갖춰야 될 모든 기관들을 다시 거기에 다 형성을 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경기 북도 지역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그 잠재력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낼 수 있는 독립된 광역자치단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북도의 도청은 혹시 소재지가 의정부가 되는가? 이미 의정부에 경기 북부청이 있어요. 그리고 북부 경찰청은 독립이 돼서 별도로 있습니다. 소방청도 있어요. 북부 교육청도 별도로 있습니다. 어차피 북쪽 지역에서는 중심 도시네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 그
들어갈 많은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경기북도 설치법보다는 오히려 특례 지원이 좀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경기북도가 설치되면서 특례 지원까지 같이 가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북도 설치법에는 어떤 특례 지원 다 규제 들어가 완화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네, 건가요? 기본적으로 행정 재정적 지원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 교부세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그 재정적 지원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 북부 지역에 잠재력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려면 네. 거기에 특례 조항은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그 굉장히 이 나누어지는 시점에 같이 발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반대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규제도 많고 그래서 발전이 더디다는 건 이제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수도권 아니냐. 아니, 거기보다 더 지금 낙후된 곳도 많은데 뭐 이런 쪽의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전혀 뭐 저는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이야기고요. 왜 그러냐면 꼭 재정 자립도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재정 자립도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행안부에서 가정조사를 하니까 그 경기 북부가 18개 중에 17위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되면은 일부 지방보다도 더 열악한 재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균형 발전하는데 사각지대가 경기 북부 지역이다. 그래서 이 경기 북부 지역의 그 사각지대를 이제 그 이 경기 북도 설치로 해서 해소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언뜻 든 생각인데 경기도 그러면 경기도민이 1,400만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1,400만이라는 그 파워가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만 빼면 이제 도로수는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게 이게 경기도인데 이거를 둘로 나누면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파워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같은 건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부울경 메가시티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그게 한 4,500만이 돼야지 그 도시 경쟁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 북부도 한 400만 정도 되면 네. 그 성장 잠재력도 있고 그 인구로도 충분한 그런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도 봄날 같은 소식이 빨리 전해지길 저희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의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갑니다. 네, 김민철 의원님의 화려한 봄날을 위한 경기도의 해방일지 두 번째 법안은요.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 접경지역 지원법 개정안입니다. 네. 어떤 그 법의 이름을 들으면 경기 북도 설치법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좀 맞습니다. 추측이 되는데 네. 어떤 취지입니까, 이거는? 특별한 희생, 특별한 네네. 보상 이것까지는 바라지는 않아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 적경지역 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법이 만들어질 때는 북방 한계선이나 저기 뭐 비무장 지역이나 이제 또 민통선하고 인접된 지역을 이제 적경지역이라고 이제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15개 시군입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 지역을 합쳐서 그 중에 경기 북부 지역이 한 7개 시군이 이렇게 접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적경지역 지원의 특별법은 국가에서 안보라는 이유로 많이 피해도 보고 그러니까 좀 지원을 하자 하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네. 근데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이 왜 안 되는가? 그러니까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동안에 계속 예산이네, 예산. 아, 돈이네, 결국. 결국은 예산. 그리고 사업도 있다가 안 되니까 그 또 사업을 또 바꾸고 없애고 그런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길래 제가 그렇다면 솔직히 속마음은 우리 국민들한테 여기 지금 적경지역에 연관된 그 시군들 때문에 안전하게 살고 있으니 안보세를 사실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보세를 걷어서 그분들을 지원해줘야지 맞다. 저는 이제 이 생각을 가졌는데 안보세하면 또 거부 반응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기금 마련으로 평화 안보 기금을 좀 마련을 해서 적경 지역에 좀 이제 주거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좀 지원을 하자 그런 법안입니다. 아니 진짜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접경지역 발전 종합 계획에는 당초 2011년에서 30년까지 20년간 18.8조가 투입되도록 설계가 됐었네요. 네. 그런데 이행률은 그러니까 뭐 아주 그 지금 보니까 20%? 21%에 불과했네요. 18년까지만 해도. 네. 자, 전 팀장. 네. 잠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규제가 이게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는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일반인의 출입도 금지되고 구역 안의 토지를 또
이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 높이 이상의 뭐 건축물이라든지 신축, 증축 안 되죠. 거기에 수산 동식물의 포획 또 이거 채취 다 금지돼 있고요. 어쩌면 재산권 침해가 있네. 네, 이 접경 지역들이 지난 70년간 안보라는 이유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개발 제한 구역, 상수원 보호 구역, 그다음에 군사 시설 보호 구역, 2중 3중의 규제를 받아왔고요. 수도권 정비 권역이라는 규제까지 받고 있어서 그러네. 뭔가 규제는 여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이 모든 분야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기금을 마련해서 뭐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를 좀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그 평화 안보 기금이라고 제가 이제 명칭은 네.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남북 협력 기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은 매년 책정이 돼 있는데 네. 그 예산 지금 남북 관계 경색될 때마다 그 예산을 쓸 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대로 남죠. 그럼 이제 그게 다 불용 처리되고 네. 이제 항상 그렇게 되니까 네. 그 남북 협력 기금에서 일부를 좀 떼서 적경 지역에 지원하자. 예. 그리고 또 복권 기금에서도 일부 떼서 좀 지원하자. 이제 이런 법안입니다. 그러면은 고정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예산은 매년 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적경 지역을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것은 저는 그냥 적경 지역 주민들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이 통일이 될 때 얼마나 가까이 있으면서 통일이 됐습니까? 지금은 적경 지역도 국민들한테 멀리 놀 게 아니라 좀 가깝게 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까지도 염두에 보고 평화 안보기금이라고 네.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그 의원들께서 출연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복권과 관련해 가지고 복권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또 장애인들에게도 또 하자. 그러니까 복권 가지고 쓸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아서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소중한 재원의 마련 바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평화 안보 분담 기금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군데서 이제 십시일반해 가지고 모으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적경 지역에 있는 네. 그 주택들이 네. 노후화되고 그 또 규제로 해서 많이 그 개선 사업을 못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일정 사업을 또 그런 쪽에 넣고 남북 협력 기금에서는 그 적경 지역의 SOC 사업이라든지 남북 간의 어떤 평화 시대 아니면 교류 시대가 될 때 거기에 대비해서 예. 좀 그런 큰 걸 좀 만들어 나가자라는 게 이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남북협력기금법 그리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그 근거를 둬서 네. 이 평화안전 분담기금 예산을 확보해야 예, 그 예산 기금 확보를 예산을 확보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네. 만드는 거를 이제 딱 제정을 하면은 좀 더 네. 주민들의 정말 생활 개선에 네.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북부 지역을 뭐 가끔 갈 일들이 있어서 가보면 진짜 말씀하신 게 너무 피부에 와닿는 게 같은 경기도인데 실제로 거기 이제 군부대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막 군인들이 엄청 많고 이제 시설 자체가 좀 낙후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많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네. 의정부에 진입할 때는 서울에서 의정부 진입할 때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검문소가 네, 있고 방호벽이 있고 맞아요, 군인들이 맞아요. 있고 네. 그래서 들어가면 느낌이 좀 네. 이상한 느낌 의정부에 들어올 때 완전 그런 새로운 세계에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그 군에 가는 사람은 의정부로 입대를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의정부도 그런 게 다 나가고 지금은 자유스럽고 의정부도 이제 살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네. 이렇듯이 그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적경 지역에 있는 분들도 차츰차츰 민통선도 전에 앞쪽에 있다가 계속 뒤로 미루고 네, 네. 그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 가면 그 적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잘 살게 되고 지금 뭐 전쟁이 뭐 일어나진 않겠지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총 들고 뛰어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보더라도 그래서 그 적경 지역에도 좀 규제를 많이 완화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에 모든 게 다 방점이 찍히네요. 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도로보급률이 전국 최하위라는 거는 좀 충격이네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제 군사보호 구역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길을 너무 잘 뚫어놓으면 그냥 북에서 그냥 너무 잘 내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안 만드는 거 아닌가. 심지어 이제 그 적이 쳐들어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장애물 같은 것도 이렇게 설치해놔가지고 딱 떨어지면 그냥 도로를 막을 수 있게 이런 그 장애물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하천에도 있고 뭐 도로에도 있고 그 만들어놓고 예, 이중삼중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경기 북부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경기도의 화려한 봄날을 열 김민철 의원님의 세 번째 법안은요.
작은 도시에 연구원 넣어드려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운영법 개정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 연구원법. 말 그대로 이제 연구시설이나 이런 거를 좀 추가적으로 많이 유치하자 이런 취지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아니, 그, 기존에는 이제 100만 이상에만 이제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그 지자체에서 법인을 해서 이제 좀 예. 출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에 이제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법안소에서 그걸 논의하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연구원을 만드는 거 연구원은 그 본인 지역들의 어떤 발전 미래 계획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안에 대한 연구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걸 인구수로 단순히 인구 뭐 50만, 100만으로 나누는 게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법안을 이렇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이미 50만, 100만 인구는 그 지역이 발전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네. 인구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반대로 덜 발전된 곳에다 연구원을 둬야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원래 네. 정확히 그걸 만든다 그러면 국가에서 재정에 대한 뭐 혹시 낭비를 예상을 한다면 재정 자립도의 어떤 기준 예. 그런 걸로 사실은 나눠야지 맞거든요. 인구수로 나누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소도시는 인구가 적다 그래서 그러한 혜택을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을 그렇죠. 느낄 수 있겠네요. 예, 전 팀장, 이 네. 연구원이라는 게 어떤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방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그 출연 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그런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지역에 위치한 환경연구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에서는 그 50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에서도 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지방연구원이 아니라 공동연구원으로 좀 설립 기준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지금 50만 대도시로 이제 법으로 묶어놨으니 네, 네. 그렇게 하면 소도시도 그러면 그 옆에 인근 지역과 함께 우리가 그 공동으로 그러면 출연을 해서 그 연구를 하자. 그렇게 됨으로써 서로 그 인근의 이제 소도시 간에는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지역 특성이나 어떤 발전 전략이나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까지도 좀 열어놓자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 도시에 하나 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 도시들을 묶어서 네. 중심지에다가 연구원을 만들면 다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냐. 자, 이제 이런 그 보통 도시에 연구원이 들어서게 된다면 어떤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의정부에 뭐 네. 지방연구원을 예.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 지자체에서 뭐 5년 단위, 10년 단위, 20년 단위 그 계획을 다 만듭니다.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의뢰를 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그 연구원을 직접 하게 되면 그 의정부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죠, 들어가서 예. 그 특성에 맞게끔 예. 그 계획을 짜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특화돼 있게 네, 만들겠죠. 더 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지자체의 미래를 그리는 곳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네요. 예. 이렇게 우리 김민철 의원님 새 법안만 봐도 의정부의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가 그러네요. 그 진심까지도 다 전달이 네, 되는 것 같아요. 의원님이 의정부에 약속한 3가지 공약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법안들이 다 그 약속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 법안들은 그냥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느껴서 만든 게 아니고 의정부의 정치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연관된 법안이 북부에 미치고 또 뭐 적경 지역에 미치는 이제 이런 법안, 의정부가 다 연관 지어져 있는 법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나올 수 없는 네. 내용들이에요. 네. 그 지역의 특성상 나올 수 있는 네. 어떤 법안이고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의원님 평소 마음에 새기고 있는 좌우명 같은 게 있으세요? 이제 호시우행 이제 그 예. 저는 항상 이제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고 지역의 정치를 하니까 쭉 네.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보고 있다 그냥 바로 결정해서 갈 게 아니라 판단을 하면서 네. 좀 천천히 네. 그래서 그 뚜벅뚜벅 좀 해 나가자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그냥 좌우명 그냥 호시우행.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랑이의 눈으로 보고 네, 네. 소처럼 여유 있게 느리게 끈기 있게 가자 성실하게 이제 이런 그러게. 얘기인데 요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혹시 문희상 전 의장님 네, 이제 네. 문희상 의장님은 무심분리, 뭐 하이부동. 여러 개가 있으시구나. 네. 호시우행도 호시우행도 있습니다. 스승으로부터 하나를 하사받으신.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하자성어를 말씀하셨는데 향후 입법 계획은 어떠신가요? 예.
이제 제가 국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처음으로 네. 저희가 이제 여러 의원님들 네. 모셨는데 네. 우리 김민철 의원님 우리 지역구로 좀 모시고 가고 싶다. 왜냐면 지역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조 팀장, 예. 강서구 의원님 부르는 거 싫어하시죠? 아니 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의정부 이제 현안들 해결하시고 전체 국민을 위한 더 큰 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금 내신 법안들이 단기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법안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생각이 들거든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에 대해서 묵묵하게 일을 해 나가시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의원님의 그 호시우행 그리고 우공이산 또 이런 사자성어까지 생각이 납니다. 네. 자, 의원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그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예. 또 몰랐던 분들도 이 방송을 보면서 국도가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예. 적경지역 특별법이 이제 그런 게 있었구나. 그 지방연구원법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걸 그 국민들이 아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호응을 해주시면 공론화가 빨리 되고 그러면은 진행이 빨리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법안이 다 통과가 될 때 대한민국은 훨씬 나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뭐 사자성어가 굉장히 풍성하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도 마무리를 사자성어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풍파랑. 네, 이건 좀 어렵네요. 낯선 사자성어인데, 이게 보니까 먼 곳까지 불어가는 바람을 타고 끝없는 바다의 파도를 헤치고 배를 달린다. 네. 이런 뜻이라고 하는군요. 예, 앞으로 뭐 가시는 길에 여러 가지 뭐 파도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의원님의 행보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할 것 같은 법정을 속되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되는 시간. 궁금할법 하지. 네. 자,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다 보면 진짜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다. 이런 생각을 매번 하고 저 이제 건강 프로도 여러 개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만나면 그분들은 진짜 딱 한마디 하십니다. 건강이 최고다. 딴 거 없어요. 정답이더라고요. 예. 두 분 건강 관리는 좀 하십니까, 전 팀장? 저도 이제 40 넘고서 건강 좀 신경 써야겠다. 네. 마음은 그래요. 근데 이제 나이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요? 왜요? 제 막내가 말이야. 마흔이 넘으니까 뭐. 미안합니다. 예, 제가 막내입니다. 어쨌든 바쁜 시간에 좀 쫓기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정기 검진 받는다든지 사실 까먹죠. 조금 아파도 병원 바로 가야 되는데 일이 바빠서 못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아. 저도 사실은 건강에 그렇게 크게 관심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뭐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어디 아플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뭐 노안 이런 것도 오고 자연스럽다고만 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갑상선 쪽, 네, 그래서 치료를 요한다라는 판정이 나와서 병원에 가야겠구나 생각을 좀 깨달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병원에 갈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이도 들어가고 하면서 신체 기능도 약해지고 이러면 이제 병원 갈 일이 생깁니다. 아주 간혹 그러다 보면 병원과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오늘 사연이 바로 의료사고에 관한 얘기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출발! 박태랑 씨, 이금금 산모 제왕절개로 3.2kg 여자아이 건강하게 출산하셨습니다. 아우, 세상에 참말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산모는 건강한가요? 네, 이제 수술 끝났으니 이제 막 나오실 거예요. 입원실에서 회복하시면 됩니다. 자기야, 우리 자기 괜찮은겨? 아유, 고생 많았어, 우리 자기. 근데 나, 숨이 너무 차. 왜 이렇게 숨이 차지?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봐. 저기 간호사님, 우리 와이프가 자꾸 숨이 차다는데요. 왜 그런가요? 좀 봐주셔요. 네, 수술 후 간혹 그러실 수 있어요. 별일 아니니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십니다. 그래요? 알겠구만요. 태랑 씨의 아내 이공금 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숨이 차다고 호소했고 병원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이틀 후부터 일어났습니다. 이금금 산모님, 혈압이랑 체온 측정하고 가실게요. 근데요, 간호사 선생님, 우리 자기가 자꾸 어지럽고 아프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시면 안 되겠감요? 제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요. 다른 산모들은 이틀이면 거의 회복하는 단계라는데 저 수술 잘못된 건 아니죠?
너무 걱정 마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두 분 다 너무 걱정이 많으신 편인가 봐요. 이따 체온 체크하러 다시 올게요. 산모의 통증이 계속돼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의사는 오지 않았고 그날 새벽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 가슴이 너무 아파. 자기야, 왜 그래요? 전화 어디 있어, 전화. 틱틱틱틱. 여보세요. 병원 비상전화는 또 왜 안 되는겨? 아유, 어디 있어? 간호사! 결국 태랑 씨 아내는 그날 새벽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상급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폐색전증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2년 동안 뇌사 상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봐요, 내가 원장 스승님 만나서 물어볼 게 있다는데 왜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면담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찾아오시면 곤란합니다. 아니, 우리 와이프가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하고 지금 2년 동안 못 깨어나고 있잖요. 그럼 뭐라고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지난번에도 병원 찾아오셨죠? 벌써 두 번째신데 이러시면 저희는 업무방해죄로 신고하겠습니다. 업무방해? 이봐요, 사람이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다고요. 근데 뭐 업무방해? 멀쩡한 사람을 식물인간 맹글어 놓고 뭐 업무방해? 내가 그냥 니들은 가만히 안 둘게요. 야, 이건 정말 이런 일은 상상하기도 싫네요.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요? 맞습니다. 이 새 생명 태어나고 이제 두 분 새로운 네. 가족 맞을 생각이 굉장히 그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맞아요, 텐데 맞아요. 아이는 태어나고 아기 엄마는 지금 2년째 뇌사 상태에 빠져 누워 있고 또 제왕절개한 병원에서는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사랑 면담조차 할 수 없다. 이게 좀 너무 암담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까, 신병? 실제로 제왕절개 수술 시에 이 폐색전증이라는 것이 올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낮은 비율로 오기 때문에 거의 이것 때문에 제왕절개를 망설이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없는데 실제로 의료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거죠. 아이를 낳았는데 누구나 흔히 할 수 있는 평범한 수술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갑자기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자, 이런 경우에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당연히?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민법 750조가 적용이 되는데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진료 계약을 체결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해서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규정에도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뭐 의료 사건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소송 절차적인 부분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의료 소송 절차는 반드시 진료 기록 감정이나 신체 감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의료 과실과 손해배상 범위 이런 부분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환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의료 과실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근거들까지도 모두 원고인 환자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네. 의료 과실에 대한 그 근거를 환자나 보호자가 찾아야 된다. 이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의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힘들 것 같고 의학교과서, 의학 논문 이런 걸 다 뒤져서 결국엔 하나하나 직접 이걸 찾아야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원고가 다 이거를 밝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선 아까 말씀하신 진료 기록 감정, 이건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원고가 그걸 전부 다 읽고서는 밝혀내는 것은 아니지만 진료 기록 감정을 통해서 이 진료 과정에 어떤 과실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인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민간 병원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촉탁을 하면은 많은 곳에서는 거부하거나 또는 해준다고 하더라도 회신이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감정인 지정 자체도 어려운데 감정인이 만약에 어렵게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감정인들도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 과실 인정에 좀 팔이 안으로 굽을 거 아니에요? 소극적인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 입증이 쉽지가 않고 또 어렵게 과실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오히려 의사한테 이런 과실에 대해서 100%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고 책임 제한의 법리라고 해서 또 책임을 또 덜어주기도 하는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책임 제한 법리요?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또 법이 있나 보네요. 이거 뭐 언뜻 의사의 책임을 제한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이 뭐예요? 이 책임 제한의 법리라는 것이 이 손해배상 법리 중에서 피해자의 과실상계한다라는 법리에서 유리한 건데 이 과실상계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에 공평 타당하게 분배하는 그런 법리로 책임 제한의 법리를 적용하는 건데 의료 사건의 경우에는 환자의 어떤 질환이라든지 나이 또 의료 사고 전의 상태라든지 의료행위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려해서 적용하는 법리인데요. 네네. 그래서 환자 측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료 과실로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40% 책임 제한이 됐다면 이제 간병비가 100%에서 60%는 또 직접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 책임 제한 법리에 대해서는 계속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인이 100% 의사에게만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네요. 그죠? 다른 어떤 추가적인 위험 요소들이 잠재해 있었다. 자, 그럼 태랑 씨가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방안을 좀 생각해 봐야죠. 네, 그래서 의료소송은 정말 그야말로 장기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평균적으로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고요. 또 1심 판결을 받더라도 또 항소하고 또 상고하고. 상고까지 하면 대법원까지 가면은 4년에서 5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중립적인 의료기관과 협력이 가능한지 네, 또 의료소송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충분히 승산이 있는지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 증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소요되는 감정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생활비까지 또 이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진짜 소송이 4, 5년 하면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진짜 이거 냉정해질 필요가 있네요. 장기전도 장기전인데 일단은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이것도 참고 견딜 거 아닙니까? 그죠? 승소 가능성은 있나요? 그러니까 의료 사건의 경우에는 네. 그냥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도 이거를 기록만 보고 살펴볼 수가 없고 이 진료 기록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의료 과실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네. 예, 전문 변호사. 요즘에는 의료인이 변호사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특수분야네. 그런데 예, 제왕절개의 경우에 이 폐색전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판례를 좀 찾아보니까 제왕절개 수술 후에 마취 회복 과정에서 폐색전증이 발생해서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이 와서 이런 마취 회복 과정에 있는 산모를 방치해서 조속한 진단이나 응급치료 시기를 놓쳐서 산모가 사망했다고 인정되는 판례가 있는 반면에 네, 또 그렇지 않은 판례도 있어서 왜냐하면 또 이때 조속한 진단이나 응급 치료제가 있는데 이것에 따른 또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이거를 또 처방할 수가 없어서 상급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경우에는 또 시기가 놓쳐지는 경우는 있지만 의료 기관에 과실로 판단되지 않은 그런 판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네. 네. 그 얘기만 들어도 참 어렵네요. 아, 근데 이제 머리가 아프다. 예, 네. 아까 그 사연 중에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게 또 하나 더 네, 있어요. 네, 뭐냐면 뭐예요? 병원에서 태랑 씨한테 업무방해죄로 이제 신고한다고 했었거든요. 이건 가능성이 있어요? 병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연에서는 아유 제가 지금 물어봐 보겠다는데 왜 저를 신고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제 했던 사건이라서 업무방해죄 성립하는 거는 사연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이게 업무방해라는 게 실제로 병원의 업무에 지장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위계나 위력을 네. 사용해서 병원의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어떤 사연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방문을 해서 항의를 했는데 병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내가 신고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개인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잖아요. 위축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항의를 하면은 업무방해죄로 신고까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우선은 법적인 검토를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치를 취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정말 오늘 사연이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 그러면서 더불어 좀 얘기를 해도 개운치 않은 맛이 있네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야? 이런 원망도 좀 할 것 같고요. 예. 자, 여러분들 저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천국에서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가족 같은 오늘의 법태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랑!